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고 피곤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사람들과 어울리자니 기가 빨리고, 그렇다고 혼자 있자니 사무치게 외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친구들 만나면 웃고 떠들고, 술 한잔하면 세상 시름 다 잊을 것 같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도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번 주말에 모임 있는데 올 거지? 이런 연락이 오면 예전엔 기뻤는데 이젠 핑계거리부터 찾게 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손주 봐줘야 한다. 그렇게 거절하고 나면 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나만 이런가? 나만 사람들이 귀찮은 건가? 나이 들어서 성격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오래된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를 가장 깊이 있게 통찰한 철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19세기 독일의 사상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독한 딜레마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단 하나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이걸 모르고 평생 사람에게 휘둘리며 살지만 그는 이것만 알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단언했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비법을 통해 여러분의 외로움을 고귀한 자유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외로움과 고독 사이 그 미묘한 경계를 걷는 여행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우화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여러 마리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픈 거예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다시 멀어졌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멀어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추위에 떨다 보니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가까이 다가갔고 또다시 가시에 찔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 우화를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우리도 고슴도치와 똑같습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면 따뜻하고 좋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오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 40년, 50년 하면서 배우자와 한 번도 안 다투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가까이 살다 보면 서로의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그 소리만 하냐?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자기 생각이 생기고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되죠. 엄마 아빠는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니까요. 가까워지면 찔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사람을 찾는 걸까요? 상처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외로움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느껴지는 그 텅 빈 느낌 아시죠?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 주변은 다 가족들과 시끌벅적한데 나만 혼자 있을 때의 그 쓸쓸함, TV를 켜도 재미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그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그 막막함, 이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고슴도치가 추위에 떨듯이 우리도 외로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설령 그 사람과 만나면 피곤하고 말다툼하고 상처받을 거 알면서도 말입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할머니는 평생 아들 셋을 키우셨는데 아들들이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갑자기 인생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비추고, 그래서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이 있으니까 덜 외롭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경로당 가면 맨날 싸우신대요. 화투 치다가 싸우고, 누가 반찬을 더 많이 가져갔다고 싸우고, 누가 더 아프다고 싸우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거기 가면 맨날 싸우신다며. 그럼 그냥 집에 계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라도 가야지. 집에만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상처받을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추위보다는 가시에 찔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를 관찰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딜레마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고슴도치는 영원히 추위와 가시 사이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 혹시 추위를 느끼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추위를 느끼지 않게 되면, 즉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면 굳이 다른 고슴도치에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가시에 찔릴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사람이 어떻게 외로움을 안 느낄 수가 있어? 맞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에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당대 유명한 소설가였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게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사업 성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어린 쇼펜하우어에게 사랑이나 따뜻함을 주기보다는 그를 후계자로 키우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어땠냐면 사교적이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문학 살롱을 열어서 당대의 지식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파티를 열고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었죠. 어린 쇼펜하우어는 그런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 시끄럽고 번잡한 걸 좋아하는 거지? 왜 맨날 사람들을 집에 데려와서 떠드는 거지? 혹시 여러분도 젊었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맨날 모임 있고 술자리 있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싶은 거. 쇼펜하우어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혼자 책 읽고 혼자 생각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쇼펜하우어가 17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살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청년 쇼펜하우어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그의 철학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우리는 왜 행복해질 수 없는가? 성공하고 돈 벌고 명예를 얻어도 왜 공허한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경전들을 읽으면서 그는 서양 철학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접하게 됐죠. 서양 철학은 주로 이성과 논리, 과학과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세상은 점점 나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양 철학은 달랐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힌두교는 말합니다.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말들이 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삶을 봐도, 주변 사람들의 삶을 봐도 다들 뭔가를 갈망하고 추구하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결합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대성공을 거뒀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책이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헤겔의 철학과 정반대였거든요. 헤겔은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고통이고 인생은 의미 없는 욕망의 연속이다라고 주장했으니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헤겔의 철학을 더 좋아했습니다. 누가 우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다들 희망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쇼펜하우어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고 쓴 책이 아무도 읽지 않는다니. 그는 대학에서 강의도 시작했지만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듣지 않았어요. 모두 헤겔의 강의를 들으러 갔죠. 이 시기에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도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여전히 화려한 사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아들의 어둡고 우울한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모자가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말했죠. 내 책은 너무 우울해. 아무도 그런 걸 읽고 싶어 하지 않아. 쇼펜하우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설들은 곧 잊힐 것이지만 내 철학은 후세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소설들은 지금 거의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공부하고 있죠. 그는 옳았던 겁니다. 다만 그걸 증명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어쨌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면서 점점 더 고독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베를린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라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혼자 조용히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고 가까운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어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대요.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책을 읽거나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가지 소중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푸들이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 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개의 이름은 에프니였는데 이건 산스크리트어로 영혼 또는 세계 영혼을 뜻합니다. 재미있지 않으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 정리했지만 개만큼은 곁에 두었다는 거. 쇼펜하우어는 왜 개를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개는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개는 그를 판단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고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을 보여줬죠. 고슴도치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개는 가시가 없는 동물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개도 가시가 있지만 사람만큼 날카롭지 않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개와 함께 있을 때는 편안했던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삶이 불행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톨이로 살았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쇼펜하우어 본인은 전혀 외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교적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사람을 찾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유를 발견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상태지만 고독은 스스로 원해서 혼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선택한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던 겁니다. 그의 일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침에 글을 쓸 때 그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 봐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누구 의견을 맞춰줄 필요도 없었어요. 오후에 산책할 때 그는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걸었습니다. 누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도 않았고 누가 느리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죠. 저녁에 책을 읽을 때 그는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었습니다. 누가 그 책이 지루하다고 하거나 다른 걸 하자고 조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고독의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했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경지에 이른 건 아닙니다. 그도 젊었을 때는 인정받고 싶어 했고 사랑받고 싶어 했고 성공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 책이 안 팔릴 때 좌절했고, 강의에 학생들이 안 올 때 분노했고, 어머니와 싸울 때 상처받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했기 때문이구나.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사랑, 다른 사람의 평가, 이런 것들에 연연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로,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로. 그렇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선택했고,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쇼펜하우어가 60대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의 철학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 학자들과 작가들이 그의 책을 읽고 감명받았어요. 특히 문학가들이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토마스 만, 마르셀 프루스트, 이런 거장들이 모두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니체라는 젊은 철학자는 쇼펜하우어를 자신의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프로이트는 쇼펜하우어가 무의식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다고 인정했고, 아인슈타인도 그의 철학을 존경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드디어 인정받았습니다. 30대에 쓴 책이 30년이 지나서야 빛을 발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썼지, 동시대 사람들을 위해 쓴 게 아니다. 나는 영혼을 위해 일했다. 그리고 그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은 그의 집을 정리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의 책상에는 미완성 원고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침대 옆에는 그가 사랑했던 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삶입니다. 고독을 선택했지만 외롭지 않았던 삶.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지만 결국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삶.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자유로웠던 삶. 그렇다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처럼 고독을 즐길 수 있을까요? 외로움과 고독, 이 둘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이 두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르다고요.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외로움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없을 때, 대화하고 싶은데 말을 걸 사람이 없을 때,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이런 상태가 바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마음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 세상에서 나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이런 감정들이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죠? 특히 명절 같은 날,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나는 덩그러니 혼자 앉아서 컵라면을 끓여 먹을 때, 그때의 그 허전함, 그 쓸쓸함.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하다가도 괜히 전화하면 폐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내려놓고, 시간은 안 가고 밤은 길고 잠은 안 오고. 이게 외로움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무엇일까요? 고독은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서 혼자 있는 거죠. 고독은 자유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바로 고독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상황이라도 외로움일 수도 있고 고독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오후에 집에 혼자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누가 나한테 전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나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무료하고 심심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좋다. 오늘은 아무 약속도 없네. 밀린 책이나 읽어야지. 아니면 요즘 못 봤던 영화나 볼까? 커피 한 잔 내려서 조용히 음악이나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고독입니다. 보이시죠? 같은 혼자 있는 상태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뭔가가 없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고독은 충만입니다.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나를 숨기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 있을 때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어줍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 싶어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상대방 앞에서는 100% 자기 자신일 수는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 문을 잠그고 트림이나 방귀는 최대한 참고 못생긴 모습은 가능한 한 안 보이려고 하죠. 자식들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는 항상 강해야 하고 의젓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친구, 동료, 이런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자식들 다 키우고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나는 대체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 평생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 쇼펜하우어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혼자 있을 때, 고독한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역할도 없고 의무도 없고 누군가의 기대도 없는 그 순수한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회사를 다니셨어요. 40년간 성실하게 일하셨죠. 퇴근하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친척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 나가고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대요. 이제 쉴 수 있다 하고 기뻐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게 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맨날 말을 걸었대요. 여보, 뭐 해? 점심은 뭐 먹지? 오늘 날씨 참 좋다, 그치? 별 내용도 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되더래요. 할머니는 처음엔 반가워했지만 나중엔 짜증이 나기 시작했대요. 당신, 나도 할 일 있어요. 자꾸 말 걸지 말고 당신 할 일 좀 찾아요. 이 할아버지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평생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항상 뭔가를 해야 했고, 항상 바빴기 때문에 고독을 즐기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서 외로움을 느낀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천재의 증표다. 여기서 천재라는 말이 꼭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천재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을 뜻해요. 즉, 자기 안에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책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음악을 통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생각하고 사색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항상 밖에서 자극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TV를 보고 소음을 들어야 하죠. 조용한 게 싫고 혼자 있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자기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식당에 가도, 버스를 타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스마트폰을 봐요. 왜 그럴까요? 단 1초도 혼자 있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듣고, 자극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분을 보낼 수 있으신가요? 스마트폰도 안 보고, TV도 안 켜고, 책도 안 읽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길 수 있나요? 만약 힘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즐기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음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세요. 현대 사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자동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끊임없이 소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쇼펜하우어는 소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특히 이웃집에서 들리는 채찍 소리나 말발굽 소리 같은 걸 견디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 완전한 정적 속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기기를 끄고 조용한 방에 앉아서 그냥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적이 편안해집니다. 정적 속에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둘째, 혼자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쇼펜하우어는 매일 산책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혼자서. 산책은 아주 좋은 고독의 시간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자연을 보면서 이해안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도 하루에 30분만 혼자 걸어보세요.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이어폰도 끼지 말고 그냥 걷는 겁니다. 처음엔 심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걱정이 가라앉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셋째,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쇼펜하우어에게 책은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책을 사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읽을 시간을 사는 것은 더 좋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저자와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플라톤의 책을 읽으면 2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와 대화하는 거고,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으면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와 대화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제 눈도 침침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책 읽기가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려운 책 읽으실 필요 없어요. 편한 수필집이나 시집, 짧은 이야기들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책을 통해 자기만의 세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넷째, 예술을 즐기세요.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음악이 의지의 본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클래식이든 트로트든 옛날 팝송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음악에 빠져드는 겁니다. 음악을 들을 때 다른 걸 하지 마세요. 청소하면서 듣거나 설거지하면서 듣지 말고 그냥 앉아서 온전히 음악만 듣는 겁니다. 눈을 감고 멜로디를 따라가고 감정에 몸을 맡기세요. 이게 바로 고독 속에서 누리는 예술의 즐거움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미술관에 가서 한 작품 앞에 오래 서 있어 보세요.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사색이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목적 없이, 결론 없이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땠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던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고독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고독한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갈 수도 있죠. 이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고독 속에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혼자 있어도 의미 있는 삶.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고독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들 눈치가 보여요. 나만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쟤는 친구도 없나? 혼자 사는 게 불쌍하네.
이런 말 들을까 봐요. 맞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죠.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체면치레에서 벗어나는 법,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눈치를 받고, 학교 다닐 땐 선생님과 친구들 눈치를 봤죠. 직장에 다니면서는 상사와 동료들 눈치를 받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시댁, 친정 눈치를 봤습니다. 자식 키우면서는 다른 엄마들, 다른 아빠들 눈치를 봤어요.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다른 집은 다 학원 보내는데 우리도 보내야 하나? 옆집은 외제차를 샀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항상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적은 별로 없는 거죠.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어. 남편 체면 세워주려고, 시어머니 말씀 거역 안 하려고, 자식들 창피 안 주려고. 그렇게 60년을 살았는데 이제 돌아보니 내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남의 인생이었어. 남들 보여주기 위한 인생.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예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심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눴습니다. 첫째, 자신이 무엇인가, 건강, 지성, 도덕성, 기질 등 내면적 자질. 둘째, 자신이 가진 것, 재산, 소유물 등 물질적인 것. 셋째,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명성, 명예, 지위 등.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단언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 요소는 가장 가치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서 나옵니다. 내가 건강한가, 내 마음이 평온한가, 나는 생각할 줄 아는가, 나는 무언가를 즐길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을 결정합니다. 반면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나를 존경하든 무시하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든 동정하든, 그게 내 실제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정말 성공했네,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고, 낡은 차를 몰고 수수한 옷을 입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불쌍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밤에는 책을 읽다가 편안하게 잠듭니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첫 번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 눈에 잘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영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허영심이란 자기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서 찾으려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 허영심 때문에 우리는 평생 고통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친척들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스트레스일까요? 서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아들은 어디 취직했니? 너희 딸은 결혼은 언제 하니? 손주는 몇 명이니? 집은 어디 사니?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초라해지거나 우쭐해집니다. 심지어 자식들 자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대기업에 다니거든? 이 말을 왜 할까요? 정말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했다. 우리 집안이 훌륭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실제 삶의 4분의 3을 희생한다. 4분의 3이라니 거의 대부분을 희생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 가방이 편해서, 품질이 좋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봤을 때 멋있어 보이니까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비싼 옷도 마찬가지고 좋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타인의 평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내 실제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철학적 통찰.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남들이 나를 존경하든 무시하든 그건 남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일입니다. 내 실제 삶, 내가 경험하는 현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비유를 들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내가 그걸 모른다면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엄청 칭찬하고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내가 그걸 모른다면 역시 아무 영향이 없어요. 강조하며 결국 중요한 건 타인의 실제 평가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대한 내 생각입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와 다른 현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 드는 것의 축복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이 덜 신경 쓰이거든요. 20대, 30대 때는 정말 신경 쓰였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경험이 쌓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로 바쁩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무슨 차를 몰든 사실 별로 신경 안 써요. 둘째,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남의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지죠.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살 넘으니까 참 편해. 이제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해. 내가 이상한 옷 입고 다녀도 이상한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어가더라고. 젊었을 땐 창피했을 일들이 이제는 하나도 안 창피해. 이게 나이 드는 가장 좋은 점이야. 맞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의미에서 자유이용권을 얻는 거예요. 이제 체면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고, 입고 싶은 옷 입어도 돼요. 둘째,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신경 쓰지만 현명한 사람은 극소수 사람의 의견만 신경 쓴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몇십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경로당에서 가끔 보는 사람들, 먼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정말 중요한가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나요? 대신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배우자, 자녀, 정말 가까운 친구 몇 명.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 솔직히 그들의 의견은 바람 같은 겁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면 끝이에요. 셋째, 비교하는 습관을 끊으세요.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더 나은지 못한지 판단하려고 하죠.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너희 아들은 얼마나 자주 찾아오니?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 그래도 낫네. 어떤 집은 1년에 한 번 온대.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나으면 우쭐하고 자기가 못하면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른 집 아들이 한 달에 몇 번 오든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내 삶이 행복한가입니다. 내 아들이 1년에 한 번 와도 왔을 때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면 작은 집에 살아도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옆집이 큰 집에 산다는 걸 알면 갑자기 내 집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끊어야 합니다. 남의 집은 남의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입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행복도 다릅니다. 넷째, 체면보다 실속을 택하세요. 나이가 들면 체면 차릴 일이 참 많습니다. 손주 돌잔치, 조카 결혼식, 친척 집들이, 이런 행사에 가면 축의금도 내야 하고 좋은 옷도 입고 가야 하고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는 돈 빌려서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 챙겼어. 마음만 받아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안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애초에 진짜 친구도 진짜 가족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의무를 충족시키려 애쓴다. 필요란 진짜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밥, 집, 건강, 평화. 의무란 사회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죠. 체면, 명예, 남들 눈.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남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혼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나이 먹고 혼자 여행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그런 걸 배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항상 뭐라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비판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가만히 집에만 있어도 저 사람은 활동력이 없어 라고 할 거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나이도 있는데 얌전히 있지라고 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의견을 알게 되었을 때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혼자 영화관 가고 싶으면 가세요. 혼자 밥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남들이 뭐라든 그건 그들의 문제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섯째, SNS와 거리를 두세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쓰고 카카오톡도 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도 끊임없이 비교가 일어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누가 사진을 올립니다. 오늘 손주들이랑 놀이공원 갔어요. 그럼 다들 부럽다, 좋겠다, 이런 댓글을 달죠. 그 사진을 본 다른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나는 손주가 나랑 안 놀려고 하는데 저 집은 저렇게 사이가 좋네. 나만 이런가? 이게 바로 SNS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좋은 부분만 보여줍니다. 손주랑 싸운 날, 아들한테 서운한 말 들은 날, 혼자 울었던 날. 이런 건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 SNS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은 진짜가 아닙니다. 만약 SNS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과감하게 끊으세요. 나는 카톡 잘 못 봐.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해. 이렇게 말하고 카톡 확인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비교할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 이게 바로 나이 드는 것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다.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누구의 평가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의 법정에서만 심판받는다.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불가능했던 자유를 이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더 이상 체면 차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이상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남의 시선 때문에 낭비하지 마세요.